때는 1919년 11월 10일 오전 11시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수색역을 출발해서 평양을 거쳐서 안동연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무리의 일행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고종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의친왕 이강이라는 사람이에요. 열차가 안동연역에 무사히 도착했고, 도착해서 이제 옮겨만 타면 되는데 일본 경찰 무리가 도착한 기차를 에워싸요. 그래서 그를 체포해서 강제로 다시 데려옵니다. 왜 의친왕 이강이 탈출을 동원했을까? 그는 어디로 가고자 했는가? 그리고 누가 그 탈출을 도와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의친왕 망명 작전이 실패하게 되면서 당연히 일본 경찰 측은 그 배후를 캐내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그 배후는 곧장 드러납니다. 그 조직의 이름은 조선민족대동단. 1919년 3.1운동 이후 탄생한 비밀항일결사 조직이고요. 이 단체의 총재는 동농 김가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3.1운동이에요. 3.1운동이라는 거대한 저항의 파도가 있었기 때문에 죽어가던 민족의식을 세운 거죠. 우리가 절대 이렇게 살 수는 없구나.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 조선민족대동단은 쉽게 말하면 제2의 3.1운동을 시도하겠다. 한 번의 열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또 다른 열기가 이어지고 또 다른 열기가 이어질 적에 우리의 독립운동은 더 강력한 힘을 가질 것이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게 된 거고, 여기에 참여한다? 그러면 사실은 내 목숨도 내놓는 거지만 자기 집안의 가산과 인맥을 다 통째로 내놔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동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그것도 그 의친왕을 모셔서 망명을 시키는 정말 큰 사건을 일으킨다? 황족이 스스로 나는 민국의 평민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거고, 일본의 지배체제가 얼만큼 허위에 가득 찼는가를 그 자체를 입증할 수 있고, 세계 곳곳에 완전히 일본 제국주의를 이렇게 망신을 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극히 위험한 방식이긴 하지만 정말 제대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거죠. 결국 이제 이 망명 시도의 의의 자체는 큰데 실패하게 됐고, 이 실패 때문에 대동단 자체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어요. 하지만 이 행동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야, 의친왕이 그런 행동을 해서 이 간도라든지 중국에 있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 다시 해보자. 가능성이 있다. 힘이 있다. 우리를 조선 황실에서도 인정했다. 이런 이야기가 연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으로 느꼈었던 단체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초기에 이제 전협이라는 사람이 4월 중순에 우리 대동단이 어떤 단체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선언서도 또 만들게 되고, 대동단의 강령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조선 영원의 독립을 완성할 것. 두 번째, 세계 영원의 평화를 확보할 것. 세 번째, 사회의 자유 발전을 광박할 것. 첫 번째 목적은 당연히 독립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된 배경은 사람들이 평화의식을 잃고 점령하고 지배하면서 자신들만의 각자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한다. 바로 그러한 제국주의적 음모를 분쇄하고 세계 평화에 공헌하겠다. 즉 우리의 투쟁은 우리의 해방을 위한 투쟁이지만 이 투쟁은 인류의 진보를 위한 투쟁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왔었던 기존의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포부를 딱 열게 된 거니까, 이 대동단이라는 단체가 얼마나 강력한 새로운 의지를 갖고 만들어진 단체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동단 같은 경우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참여했었던 사람들의 인물 구성원이 다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수많은 독립운동이나 구국운동 단체들이 있었는데 참여 구성원이 몰려 있었다는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갑신정변하면 개화파들 너무나 양반 귀족 자제들이라든지, 동원농민운동하면 너무 지나칠 정도의 농민위주라든지 이랬는데, 당시에 관료, 군인, 교사, 학생, 승려, 간호사, 보부상 등등등의 사람들이 함께 이제 몰려서 참여했었던, 나이대로 보더라도 20대부터 70대까지 있거든요. 이런 흐름이 얼마나 우리가 3.1운동의 이 전후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몸부림쳤는가를 또 알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대동단을 분석한다는 것은 한국 독립운동사 또 우리 민족의 발전사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도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슬쩍 지나가면서 동농 김가진을 총재했다 이렇게 싹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근대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이 시기에 대해서 깊이 탐독하시는 분들은
김가진? 이 얘기가 딱 나올 수밖에 없어요. 조선 후기 때 태어났던 분이고 1886년에 문과를 급제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조선 왕조 시대 때 사람인 거죠. 그리고 1887년에 주일본 공사관 참찬관에 임명이 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던 기간은 조선 왕조고 합격하고 나가보니까 근대화의 시대인 거예요. 일본 상인 막 러시아 상인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사실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생각에 멈춰 있을 수 있는데 김가진은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거죠. 개화 필요한 것 같아. 때로는 급진적으로, 하지만 때로는 진중하게 시대의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고종의 총애를 받고 외국어에 굉장히 능통했기 때문에 외교 관련 실무를 수차례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고 거기서 역량을 막 발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82년 제물포 조약의 실무를 담당한다라든지 또 그 이후에 영국, 독일과 통상조약을 체결한다라든지 심지어 우리가 잘 모르는 이탈리아와의 관계를 맺는데 실무를 담당한다라든지 특히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의 외교술 이런 것들을 막 맞대응하면서 조선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심지어 오스트리아와의 어떤 관계들 이런 것들을 또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활약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다 살펴볼 수 있는 개인적 노하우가 성장할 수 있는 것도 된 거고 본인이 성장하니까 또 국가의 어떤 외교 활동에 중요한 인재로서의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꾸 이제 이 시기를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개화를 외쳤던 사람들이 잠깐 활동을 하다가 쉽게 친일화가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자꾸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용이라든지 윤치호 같은 다른 사람들이 특히 이완용이 대표적이죠. 훌륭한 고관 대작이었는데 친일파를 변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김가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다른 거예요. 김가진이 실제로 이제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 일본에서 활동할 무렵에 주일 청국공사 왕봉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연설을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동양에서 독립국은 청국과 일본뿐이다라고 발언한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청나라와 일본만 배려하면서 조선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거죠. 여기에 이제 김가진이 격분하는 거예요. 조선은 독립국이다. 오랜 역사와 사직을 갖고 있는 독립국이다. 누가 망탄 누게 우리나라를 욕되게 하고 다른 나라에 예속되었다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 소통하고 배우려고 하고 개화 정책을 추진하긴 하지만 절대로 과거의 사대는 지금의 식민지 관계랑 똑같은 것이 아니고 조선은 자주국가이고 앞으로도 자주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이 원칙을 김가진이 정확히 지켰어요. 이게 이완용이나 다른 숱하게 타락해 갔었던 개화적 지식인과 김가진이 확실히 다른 측면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속상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완용은 아는데 김가진은 모르는 거야. 너무 아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영상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큰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뜻대로 안 되잖아요.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 속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우리가 수많은 활동들, 의병 활동도 하고 애국개몽 활동도 벌였지만 결국 이게 하나하나 다 실패가 되고 1910년에 조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내 젊음에 가장 유능하던 시절에 모든 활동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조선의 멸망이야. 이 감정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감정일 것 같아요. 근데 3.1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조선이 망했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할 적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었던 조선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만세를 외치면서 임시정부까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때 김가진이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었다는 얘기는 지금도 70이 넘으면 어르신 정말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70이 넘으면 사실은 그런 어르신들이 별로 없고 집에서 편안하게 쉬셔도 모자랄 상황이죠. 근데 김가진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내립니다. 나는 임시정부로 가겠다. 내가 황실의 녹을 먹었던 사람이지만 나는 자진해서 새로운 우리 민족이 세운 공화국의 혁명이 되겠다. 기본적으로 3.1운동 이후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꾸 해외로 나가려고 하니까 국내에서 감시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 감시를 뚫고 망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김가진이 결단을 내리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었었고 김가진이 비밀리에 맘먹고 넘어가는 그 과정 자체도 정말 첩보극 같은 과정을 거쳤던 거죠. 시골 사람같이 허름한 의복으로 싹 옷을 다 갈아입고 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이 당시 연세가 워낙 많으셨으니까 틀니를 끼셨대요. 근데 틀니를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더더 초라한 행색으로 74살의 나이에 이제 상하이 임시정부를 망명을 딱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남긴 글이 있어요. 진짜 저는 이 글을 읽고 또 읽었었던 기분이 있는데, 나라는 깨지고 임금은 죽고 사직은 기울어도다. 치욕을 견디며 죽지 못해 살아 지금에 이르렀구나. 이 늙은 마음에 아직 하늘을 찌를 뜻이 있나니 한번 날아올라 말리기를 가노라. 이 늙은 마음에 아직 하늘을 찌를 뜻이 있다. 내 몸은 74살이지만 난 이걸 뚫고 일어나서 민국의 평민이 되겠다. 기가 막힌 선택 아니에요? 이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오니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가뜩이나 지금껏 평민들이나 하는 독립운동이다, 니들이 정부가 맞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저명한, 유능했던 그가 우리의 개혁을, 우리의 어떤 구국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진정한 후원자, 이런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같이 건너가신 분들 중에서 모든 분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분들 중에 하나 뭐냐, 김가진의 아들 김의한 선생이 있고요, 김가진의 며느리 수당 정정화 선생이 있어요. 김의한 같은 경우는 한인애국단, 한국독립당, 임시정부 후기 파티에서 김구가 이끌었던 단체예요. 이봉창, 윤봉기를 읽어 한국광복군 창설, 이 맥락에서 우리는 그 수장이었었던 김구를 기억하지만, 이 김의한도 김구를 도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김가진의 며느리였던 정정화 선생은 임시정부의 살림꾼, 그럼 뭐 모두가 공인하던, 그러니까 정말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돌아가실 때 그 최후의 순간도 다 지켜드리고, 임시정부가 어려울 적에 그 정말 먹거리 같은 것들 준비하느라 보통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임시정부가 남녀평등을 표방했었거든요. 한국혁명여성동맹, 그리고 대한애국부인회 등등등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여성계 독립운동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사적으로 애정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김가진이라는 거두와 함께 했었던 그의 아들과 며느리도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김가진은 상하이로 망명한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고문으로 추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차 독립선언서라든지 포고문을 배포하는 작업에서 활발한 운동을 또 벌이시면서 임시정부의 위상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권고문을 배포하면서 독립운동 자금 모집에 앞장을 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독립운동도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금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였었고, 김가진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명성과 그의 또 훌륭한 필력, 그의 어떤 영향력 속에서 이 자금 모집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요. 국가의 원로, 그 역할로 임시정부에서 이제 함께 사회운동 기념식을 또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때 굉장히 뿌듯했을 거예요. 왜냐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무에서 유를 만들 적에 과거의 역사성의 모든 곳에 있었던 분이 같이 딱 있어주니까, 김가진이 있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조선 때부터 내려온 전통성을 딱 보증해주는, 우리 임시정부가 유구한 역사성을 갖고 있다, 이게 딱 상징 표시가 됐던 거죠. 사실 갖고 있는 재산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직 생활 동안에도 별로 모아둔 건 없어요. 근데 사실 고종으로부터 땅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한 만여평 정도 되는 이제 백운장이라는 땅이 있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동양척식 주식회사한테 빼앗기게 돼요. 내 평생의 모든 노력을 바치면서 더 그 대가로 그다지 별로 돈도 없었는데 그나마 받았던 경제적인 기반까지도 이제 뺏기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상 그 당시 김가진의 입장에서는 자포자기 상황, 혹은 완전히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일본이 워낙 유명하고 저명한 인사니까 회유하려는 목적으로 당시 이제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들에게 모두 자기를 수여합니다. 그래서 김가진 같은 경우도 남작 자기를 수여받았어요. 하지만 은사금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친일의 대가로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사코 또 거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크게 돈을 모은 것도 없고 은사금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살림을 꾸리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또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느끼는 가장 극적인 장면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완전히 실패한, 그러니까 비전도 잃고 나라도 잃은 상황인데, 그랬던 그가 나이가 70이 됐는데 3.1운동이 터진 거예요. 그랬는데 과감하게 남작 자기고 뭐고 나는 다시 새 나라로 가겠다, 이 선택을 한다는 게 사실 보통 사람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가진은
그 오점을 다시금 찢고 일어나서 이 임시정부에게 정통성을 부여해주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큰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김가진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사람. 최악의 상황에서 끝내 낙관주의자고 끝내 분투했고 경제적 곤궁이라는 건 정말 어려운 주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내하면서 임시정부를 마무리했던 사람. 이런 선배가 우리한테 있었다는 것들 되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이건 내 땅이니까 내 땅에서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상상력을 던져준 선배가 아닐까. 이제는 좀 과감한 도전을 했었던 대동단,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면서 역사를 만들어 갔었던 김가진을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